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과 금융은 물론 행정, 의료상 특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와 국내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회 신도와 교육생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3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이 대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스페인에서도 확진 환자가 급증했고 프랑스에서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브로드웨이도 한 달 동안 공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커피를 353잔 마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잔꼴로 마시는 커피에 어떤 다양한 과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정과 금융은 물론 행정, 의료상 특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시내는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문 닫은 식당과 상점이 적지 않고 문을 열었다고 한들 닫은 곳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과 생활 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바쁜 시간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서울까지 올라와 국회의장 등을 만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에는 행정이나 재정상 지원뿐 아니라 금융과 의료상 지원까지도 포함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 병원에서 환자 10명과 직원 7명, 직원 가족 2명 등 모두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는 신천지 교인이 다녀갔고 이 교인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6일 입원 환자의 감염 사실이 처음 확인됐고 차츰 감염 환자가 늘어 11일 4명, 12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가운데 병원과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가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조사로 확보한 신천지 신도 31만 명의 명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신도와 교육생이 4,12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병원이 29만 명, 어린이집 29만 2천 명, 유치원이 5만 6천 명,
사회복지 생활시설 3만 8천 명 등 모두 67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4,128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이미 검사를 받은 건 96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인 나머지 신도와 교육생 3,162명에 대해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11층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른 층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층에서 일하던 콜센터 직원 20명이 첫 의심 증상자가 나온 뒤 근무지를 영등포구로 옮겨서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근무지를 옮긴 직원들은 격리와 검사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로구 콜센터에 있던 직원 20명이 영등포 센터로 이동한 건 지난 5일입니다. 7층에서 일하던 숙박업체 콜센터의 직원들이었습니다. 11층 콜센터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 이 직원의 의심 증상은 4일부터 나타났고 추가 확진된 직원들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증상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심 증상자가 이미 여러 명 나온 시점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센터를 옮긴 겁니다. 특히 11층 콜센터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쓴 홀수층 근무자들이라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도 높았던 상황. 회사 측은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저희 이원화 체제를 준비한 거였어요. 혹시 이렇게 코로나가 이 건물에 발생을 할까봐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마련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죠. 문제는 하루 만에 돌아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고도 사흘 동안 정상 근무를 했다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일하던 곳에서 전해진 집단 감염 소식에 불안해진 직원들은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다른 측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뒤늦게 근무지 이동 사실을 한 영등포구청이 조사를 진행한 후에야 직원들은 자택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옮겨온 직원들이 쓰던 3층 일부 공간을 폐쇄했습니다. 일단 재택근무를 좀 해달라고 일단 권유를 했고 그대로 지금 한 것 같아요.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업체 측은 보건소에 문의하고 조치를 기다리던 상태였다며 현재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으로 각국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도 않은 만큼 장기전에 대비할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유행은 선언됐지만 아직 정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될 정도로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전문가들도 40 내지 70%가 감염될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조기 종식을 기대하지 말고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목표는 피해 최소화에 두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더 확산을 막고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잘 치료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령자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별적으로 이런 분들이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이고. 대구 경북 상황을 경험 삼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 최소화로 큰 틀의 전략은 세웠지만 결국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자가 속출하면서 2차 감염자, 사망자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병상과 의료진, 장비 확충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의 의료, 병상이나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 미만에서 그 이하에서 환자가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어디 대신 감당해 줄 지역이 없어요. YTN 권남기입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팬데믹 선언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어떤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대응 수준을 높였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감염병의 단계하고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까지의 단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심각 단계가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팬데믹 선언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라라는 의미로? 거를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현재는 100개국 이상에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인 만큼 각국에서 입국 제한을 상대국한테 할 거고요. 과거에는 팬데믹 선언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적인 부분으로 마찰을 계속 겪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 이런 외교적인 마찰보다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차단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입국자들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 팬데믹 선언 이전 같았으면 이런 부분이 외교적 마찰이 오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불안 요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팬데믹 선언은 홍콩 독감과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각국에 미칠 영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혹은 이 방역적으로도 정말 큰데도 이런 시점에서 경고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상황이 이제 다소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 선언이 좀 늦었다라는 감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제가 여기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었어요. 과거에도 팬데믹 선언을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WHO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 하면 미국인데 미국 내 상황이 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팬데믹 선언을 내릴 때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져야 하고 뭐 2개 대륙 이상에서 좀 번져야 하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복수의 대륙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팬데믹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이 과거에도 이미 부합은 됐었고요. 근데 실제로 WHO에서 팬데믹 선언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력 부분도 고려를 하고요. 병원성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2009년 신종플루 때에는 감염력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당시에는 병원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팬데믹 선언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성이 낮다는 의미는 치명적이지 않다 이런 뜻인가요? 치사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공식적으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WHO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과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황들만 있었었고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WHO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WHO가 결국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지역사회 감염이 큰 몫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미국 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식적으로는 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정도로 진단을 해야 정확한 확진자 수가 나오는데 현재 미국의 어떤 수적인 진단 능력 상에서 이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의료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할 때 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진단 키트의 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1,000명 남짓 한 1,2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감염자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호흡기 감염병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미국의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쪽 이렇게 서양 문화권이 약간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감염자, 그러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만 쓴다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실제로 구하려고 마트나 이런 데를 가도 실제로 물건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니까 더 확진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로 떠올랐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유독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뭘로 보고 계신가요?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게 이탈리아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특성상 어떤 그러니까 관광객의 어떤 유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탈리아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원에 계속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미국 상황처럼 마스크 쓰지 않는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현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흡기 감염병에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날 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비공식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중국에서 현재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아직도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과거 이제 대구 경북 때문에 중국에 대한 보도가 많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 이제 보고되고 있는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변이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전파 능력 플러스 그 병원성도 높았던 반면에 지금은 전파 능력을 유지하면서 병원성이 좀 낮아진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감염이 됐는데도 어떤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서는 이거를 밖으로 공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중국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성이 낮아지면 그 치사율이 낮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감염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런 가운데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사스나 메르스, 특히 사스랑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신종플루하고 유사한 특성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미 신종플루 단계를 넘어선 것 같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악명 높은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예. 근데 스페인 독감의 경향성을 좀 따라가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00년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한 30% 정도가 감염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오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오독감 또는 무오역병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인데 700만 명 정도가 감염됐다. 그러니까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가 네. 감염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준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전 세계적인 지금 유행의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 예.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 감염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과거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 여름에 종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일부 과학자들은 뭐 사스 코로나2 이렇게 네. 부를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이 제한적으로 있었던 반면에 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집단 내에서 사람을 숙주로 해서 남아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계절형 감기로 편입이 돼가지고 매년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 한 10에서 20%의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 역사적으로 이제 가설이긴 합니다만 추정해 볼 때 박쥐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시작됐고 걔네들이 매년 한 10에서 20%의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편입이 됐거든요. 예. 같은 걸로 해서 이 코로나19도 그런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해마다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폐쇄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한 달간 국가 자체를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만약에 치료 수단이나 백신이 있으면 상황은 다른데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둘 다 없는 상황이죠.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고 대안적인 치료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특이적인 치료가 없고 백신도 없잖아요. 네. 이러한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방역이 영어로 쿼런타인이라고 하는 격리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 제한을 하고 격리 조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실효성의 여부를 떠나서 다른 방법,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WHO가 뒤늦게나마 팬데믹을 선언한 만큼 각국 정부에서 좀 더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파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증시가 속속 폭락하는 가운데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꼽혀온 금과 은, 미국 국채까지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증시가 잇따라 폭락하고 미국 뉴욕 증시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까지 나서 대규모 단기 유동성 공급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ctivity. In particular, it will slow down production as a result of disrupted supply chains and reduce domestic and foreign demand. 코로나19 팬데믹 장세의 파장은 반응이 직접적인 증시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유가 전쟁이 코로나19 충격과 겹치면서 국제 유가도 폭락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5% 내리고 5월물 브렌트유는 7.2%나 떨어지며 배럴당 $30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같은 매도세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미 국채로까지 번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3.2% 내려 1,59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인도분 은도 5% 넘게 폭락했고 미국 국채 가격마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올라 0.842%로 마감됐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이 같은 투매는 코로나19 사태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수로 나선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대책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럽과 미국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동반 폭락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스와 사스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당국이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그때와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어떻게든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받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새로운 중국으로 지목한 유럽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비상이 걸려 휴업령과 휴교령 등 초강경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망자 수가 하루 새 20% 이상 급증하며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북부 롬바르드주에서 첫 감염이 확인된 지 20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Sicuramente di paura, anche perché non c'è gente e ultimamente stanno sempre più avendo paura. Quando invece prima ancora la prendevano con leggerezza, vedeva gente che girava. 중환자도 연일 100명 이상 늘고 있어 지역마다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데 이어 약국과 식품점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식당과 술집 등 모든 업소의 영업을 2주간 금지했습니다. 스페인에선 확진자가 나흘 새 5배 이상 급증하며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대성당과 프라도 박물관 등 유명 관광시설을 폐쇄했습니다. Sí, ya cierran mañana en teoría y preocupados porque si no viene turismo, pues complicado. 프랑스에서도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면서 오는 16일부터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Pour une raison simple. Nos enfants et nos plus jeunes, selon les scientifiques toujours, sont celles et ceux qui propagent, semble-t-il, le plus rapidement le virus, même si pour les enfants, ils n'ont parfois pas de symptômes.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도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섰고 스위스는 감염자 급증 우려로 이탈리아 국경과 인접한 남부 티치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과학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마치라고 독촉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해묵은 과학경식 풍조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제약기업 CEO가 만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 개발에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o he's asking the question, when is it going to be deployable?
And that is going to be at the earliest a year to a year and a half, no matter how fast we go.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11월 대선 전에 백신 개발에 마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미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학계를 존중하는 방법부터 배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3년 전 백신 무용론을 공개 언급한 사실까지 들춰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신봉자가 됐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미 과학계의 이 같은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경시 풍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반이민 정책이 해외 우수 과학 인재의 미국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 미 과학계의 시각입니다. Future immigrants will be required to learn English and to pass a civics exam prior to admission.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 등 과학 관련 예산을 줄곧 삭감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미국 출신 노벨상 수상자의 백악관 초청 행사를 생략한 것도 미 과학계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코로나19를 막지 못하면 재선 가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 과학계의 신뢰도 다시 얻어야 하는 이중의 악재를 안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특히 뉴욕주에서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50%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브로드웨이도 한 달 동안 공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평소 인파로 북적이던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주변 거리가 한산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휴관에 들어가고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티켓 부스를 닫고 간판을 내리는 등 장기 휴관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여행객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I'm totally disappointed, but there is a tour because I'm not from New York, so we'll probably catch it when the tour comes around. 뉴욕 주정부가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기로 한 데 따라 브로드웨이도 문을 닫은 것입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20여 명 수준이지만 전날 하루 사이에 50%가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폭발적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in contagious environment, no gathering with 500 people or more. We could actually be up to about 5,000 per day next week. 미국은 메인주와 와이오밍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조지아주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미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2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We must act now to protect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our elderly, those with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이 밖에 CNN은 뉴욕과 워싱턴, 테네시 등 5개 주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장기 폐쇄를 결정해 모두 40여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 프로농구 NBA에 이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도 시즌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미국이 뒤늦게 방역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는 셈인데요. 이렇게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위의 사진은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개미굴 같기도 하고 벌집 같기도 하시다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것이 고종황제가 즐겨 마시던 최애 음료의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묘한 맛으로 고종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의 주제는 바로 많은 분이 사랑하는 커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 2015년 과학사진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작품인데요. 커피 내부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부분은 세포표, 큰 덩이처럼 생긴 것은 수용성 고형물, 작은 돌기처럼 형성된 것은 커피 오일방울인데요. 커피의 좋은 맛을 내는 것은 수용성 고형분과 커피 오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커피 오일은 커피의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또 두 번째 힌트였던 고종 황제의 최애 음료도 커피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우리나라의 첫 커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한 것을 계기로 커피를 접한 고종은 덕수궁 정관원에서 다과와 함께 커피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커피를 가베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실제로 커피 속에는 10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카페인이겠죠. 그렇다면 카페인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코코아, 구아바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이른바 식물 속 염기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카페인에 한 번 학습된 뇌는 계속 카페인을 찾게 되고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고 결국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카페인 중독의 걱정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나타난 게 바로 디카페인 커피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에서 카페인을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카페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먼저 신선한 생두를 고른 후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열이 가해지면 생두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무게는 15%에서 20% 정도 감소하고 부피는 60% 증가합니다. 또 색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스팅된 커피콩을 갈아 커피 가루를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액체를 추출한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는 이보다 한참 전인 생두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초임계 상태란 이산화탄소에 31도 73기압을 줘 액체와 기체의 밀도차가 없어지는 상태인데요. 이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입니다. 젖은 생두를 스테인리스 추출 장치에 넣은 뒤 초임계 유체에 강한 압력을 줘 카페인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이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100% 없는 상태는 아닌데요. 카페인이 약 97% 정도 제거되고 3%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카페인이 들어있어도 기준치보다 훨씬 적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마시다 보면 원두에 따라 신맛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커피의 산미라고 부르는데요. 산미는 직접 느껴지지 않지만 산미가 없으면 커피의 깊은 풍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라비카종 등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나는 커피 종류는 산미가 풍부한 반면 로부스타종의 경우 산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pH 농도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물은 중성으로 pH 7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pH 농도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라비카 종은 pH 5.1 정도이고 로부스타 종은 pH 5.4 정도로 아라비카 종의 pH 농도가 로부스타 종의 pH 농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미가 너무 강하면 커피의 맛이 떫거나 자극적이라고 느껴지고, 반면 낮으면 풍미가 제대로 살지 않아 맛이 없다고 느낀다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커피 취향을 pH 농도로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커피 속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너무 과한 양을 섭취하면 몸에 좋지는 않지만 커피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잔에서 3잔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고도 하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몇 잔의 커피가 소비될까요? 무려 20억 잔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미래 커피 생산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품질이 좋은 커피 생산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또 전통적인 커피 생산지에서는 더 이상 커피를 재배할 수가 없어서 커피 생산 지역도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커피를 소수만 즐길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